자, 졸라 잡았습니다. 졸라 오른쪽으로 패스.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졸라 슛! 졸라 졸라 좋아요. 안 들어가죠? 졸라. 졸라 선수 졸라 슛. 좋아요. 안 들어갔어요. 뭐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패널 김대준입니다. 지금 연장전 서두를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5월 7일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지금 이제 늦은 시간에 제가 퇴근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인천팬 재훈님이 리그2 10라운드 리뷰를 정리해 주셔서 월요일 본방 녹음 이후에 녹음해서 이번 연장전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5월 6일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끝난 직후에 당일날 이 정리해서 본방과 리그2 연장전 녹음을 진행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두와 또 그리고 리그2 리뷰 이후에 조금 더 보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5.5는 95점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 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인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플도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좋으니까 저희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훈 씨를 만나 뵙기 전에 먼저 본방 이후에 남겨주신 댓글들이 있거든요. 이 하루 정도 사이에 남겨진 댓글인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들을 한번 언급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아빠님의 댓글입니다. 이번에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제 짧고 굵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우 아빠님이 이 수원팬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원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재훈씨와 이야기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남겨드릴 예정이 있거든요. 후반부에 다시 수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점 워리어님도 이번에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원 팬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댓글로 태환입구님의 댓글입니다. 제주 대구전 관중 1만 명 왔다고 공짜 퍼플렸다 너무하시네. 공짜표는 인원 집계 안 들어가고 유료 관중만 집계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린이날이어서 어린 친구들에게만 혜택 준 걸 공짜표로 매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을 시작으로 해서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과 태환입구님의 사이에 이 논쟁이 이제 장대하게 이어지는데 두 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하나씩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본 방송에서 이번에 이제 제주와 대구 11라운드 경기 때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무려 33명의 관중이 집계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죠. 그때 이제 지우 씨가 관중이 많이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관중이 많이 왔는가라는 저의 이제 얘기를 제가 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짜표를 뿌렸기 때문이다. 라는 멘트에 대해서 태안입구님이 피드백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태안입구님이 상당히 거기서 불쾌하셨을 것 그런 이제 말씀을 좀 주신 거 봤을 때 저도 조금 그 기분을 알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경기 리뷰를 하면서 상암에 관중이 많이 왔었다 라고 이 경기는 흥행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포라는 포항팬 민철 씨가 그거는 이제 주변 아파트에 초대권을 뿌려서 그런 거지 이거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니다. 뭐가 흥행에 성공한 거냐 하면서 제게 뭐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방송 이제 본방에도 다 녹음된 내용이긴 합니다. 저도 그때 거기서 다시 반론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겠구나 싶어서 양보를 제가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제가 또 나름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티켓 정책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때라서 반론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물론 그 18시즌인가 19시즌 이후긴 한데 이미 그때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서울의 티켓 정책은요 이 할인권을 줄지언정 무료표는 이제 지향하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발언했던 때는 이제 유료 관중 집계를 이제 시작한 이후기 때문에
무료표로 들어간 관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말한 관중 숫자에는 무료표로 들어온 관중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반론을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민철 씨는 그래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관중 집계는 그냥 대충 써서 발표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료표 포함이 맞다라고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었는데 뭐 이 내용들은 예전 방송들을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제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예전에야 관중수를 제대로 집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금처럼 유료 관중을 집계하고 또 객단가를 발표하는 이 시점부터는 구단이나 리그 경영의 투명성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절대로 대충 집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제대로 집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도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끈하게 됐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느낌과 태안이꾸님의 마음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추후에 저희끼리 이제 이 댓글 이후에 지우 씨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지우 씨도 어린이표에 관련된 어린이날 이벤트인 건 알고 있었고요. 이 지인 중에서 제주 팬이 계시거든요. 지우 씨가 생각보다 저도 알지만 발이 정말 넓으세요. 경기 같이 보러 가면은 지인분이랑 인사하고 그러는데 좀 역시 축구장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지인 중에서는 또 제주 팬도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린이날 이벤트로 어린이들에 한해서 무료표를 준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린이날 이 어린이 무료표로 부모나 이제 보호자 등 성인들도 같이 입장하기 때문에 10,000명 이상의 관중수를 기록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작용했을 거다. 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앞뒤가 좀 약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듯이 무료표 덕분에 이렇게 관중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공짜표 뿌려서 이제 관중 많이 들어온 거지 뭐가 대단한 거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근데 그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무료표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근데 무료표여도 이게 세상에 공짜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짜표여도 이게 정말 그 경기장에 가는 교통비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제가 티켓을 줄 테니까 경기 보러 와라 해도 본인들은 시간이 없다 아니면 나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죠. 여튼 그래서 아무리 공짜표를 하더라도 여기에 제주 경기에 와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기회비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와주신 거니까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런 의도로 제가 그 무료표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 그 공짜표로 했었으면 여기 관중 집계 안 들어갔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뒤에 나오긴 했었죠. 우선은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먼저 하고 좀 그 얘기도 다시 해볼게요. 우선 저도 당시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10,000명 이상의 관중이 많이 왔다. 왜 이렇게 많이 온 걸까요? 역시 어린이날 힘일까요? 막 이렇게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멘트를 하기 전에 우선 지우 씨가 공짜표를 많이 뿌려서 그래요 라고 멘트가 나왔었고 저는 실제로 정확히 공짜표가 어떻게 뿌려졌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료 관중으로 집계한 숫자가 33명인데 무료표로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할인권 배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멘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지우 씨의 말도 근데 아예 틀린 것은 아닌 게 어린이 대상으로 이제 무료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어른이 아닌 어린이 한정이다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료표를 배포한 것 자체는 맞으니까 아예 틀린 얘기를 한 거는 아니지만 문제가 이제 앞뒤 이런 스토리 없이 그냥 공짜표 많이 뿌려서 많이 왔다 요렇게 이제 돼버리다 보니까 태안이꾸님처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유료 관중 집계 이야기를 하는데 공짜표 얘기가 웬 말이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우 씨가 본인의 발언 때문에 혹여 이게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미안해하고 죄송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표현이 섬세하지 못했을 뿐이지 태안이꾸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우 씨의 말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은 좀 이렇다
라고 이제 제가 해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남겨봅니다. 그 이후에 댓글로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 저희를 좀 옹호해 주시려고 글을 달아주신 건지 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의도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태환이꾸님의 말씀 중에서 조금 걸리는 게 저희가 공짜표로 10,000명이 왔다고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매도란 말에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건 아니지 않나. 저희가 나중에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공짜표 무료표로 하기에는 33,000명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나중에 무료표는 아닌 것 같고 뭐 할인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었기도 했고 지우씨도 어린이 이벤트로 초대권이 나온 거 정도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막 우리가 뭐 폄하거나 뭐 그런 의도를 가지진 않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죠. 근데 자세한 이 앞뒤 얘기를 좀 안 했다고 저희가 마치 제주는 공짜표로 10,000명 관중을 채우는 팀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억울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마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 그런 입장을 좀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송 업로드된 사이에 두 분이 더 언쟁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두 분 조금 진정하시길 바라고요. 대신 두 분의 언쟁으로 두 분이 좀 마음이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더 정리되고 알게 된 사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좀 중요하고 야, 너 의견 틀렸어. 그거보다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은 요런 또 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대신 이제 좀 더 이번 그 제주에서 펼쳐졌었던 그 어린이날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또 이제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데 만약 선을 지키고 예의만 지킨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계신 이번 연장전 서두 방송을 듣고 더 의견이 있으시면은 괜찮으니까 추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후에라도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드렸고요. 그래서 이 댓글만 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이제 호연님의 댓글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많은 열흘 사이에 부산만 경기가 없다니 그래서 모두 모인 방송 재미나게 듣고 더 재미나게 들리는 경기만 찾아보는 중입니다. 포항 전북 경기는 전형적인 2부 경기 보는 느낌이나 재밌더군요. 티하고 크크. 성남 수원 경기는 치열하니 재미있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부산이 휴식 라운드여서 아쉬울 수도 있으셨겠지만 대신 조금 보상을 받을 만한 좀 일이 있었죠.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부산을 연고로 하는 또 다른 타 종목 농구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연고팀들을 응원하는 부산 분들께 이제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프로농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KCC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우승이 각별하고 의미 있는 우승이었거든요. 우선 최근 좌절이 많았던 이 부산 스포츠 팬들에게 말 그대로 그동안의 울분을 털어버리는 우승이었다고 봅니다. 이 우승이 얼마나 오랜만이냐? 무려 1997년도 부산 기아 농구팀이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 또 타 종목이었죠, 이거는. 근데 이게 축구도 이때 우승을 했었어요. 바로 부산 대우 로얄스 축구단이 우승을 이때 97년도에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무려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요. 이 부산 농구팀이 97년도에 우승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농구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농구가 지금 창단되기 27년 됐는데 그때 첫 해 우승하고 그다음부터 우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농구 역사랑 부산 모든 이 부산 연고라는 모든 스포츠팀이 우승한 지가 프로농구가 창단한 이후로 지금까지 27년인데 그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오래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그 연고 이름의 우승팀이 27년 만에 탄생을 했고 뭐 리그 외에는 물론 부산 아이파크가 2004년도에 이것도 오래됐어. 2004년도 FA컵 우승 이후로 딱 20년 만에 우승이 합니다. 또한 이 부산 팬들 입장에서는 부산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했던 KT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KT가 수원으로 연고 이전해가지고 그 빈자리가 생겼고 그 빈자리 이번에 KCC가 들어왔는데 하필은 결승전이 두 팀이 하게 됐어요. KT랑 KCC. 그래서 게다가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챔피언 결정전 자체도 무려 6,214일 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허웅 형제죠. 예, 허웅과 허운의 이 형제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스토리가 넘치는 챔피언 결정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 과정도 드라마틱했는데 시즌 전에는 슈퍼팀 결성으로 관심을 받았다가 막상 정규리그 때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내내 완전체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계속 죽었거든요. 죽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즌 막판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부상 선수들이 대거 다 복귀하면서 극적으로 슈퍼팀이 완성돼서 플레이오프에서 파죽지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우승이었고요.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27년 동안 부산 연고팀들이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하위권을 전전하면서 타 지역 팬들에게 놀림감으로만 전락했던 이 부산 팬들의 눈물의 시간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보상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서 5위 팀이 최초로 이제 챔피언 결정적 우승이라는 또 역사를 세우기도 했고, 또 특히 무엇보다 아까 상대가 야반도주였던 KT였기 때문에 이 부산 팬들 입장에서는 기쁨이 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호연님도 그렇고 또 울산 팬이시지만 부산 농구를 이제 응원하셨던 세대따 나라보자님도 이 결과를 좀 재밌게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오랫동안 KCC가 꿈꿔왔고 이제 부산 시민들이 꿈꿔왔던 이 수건을 모두 풀어냈다 볼 수가 있고요. KCC 구단 자체로도 무려 13년 만에 우승이었고 이제 부산 연고 스포츠팀은 27년 만에 우승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뭄에 정말 단비가 내리는 이런 우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반대로 KCC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주시가 정말 복덩이를 차버렸구나. 전주시에 대한 비난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슈퍼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매력적인 팀을 전주시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차버린 본인들이 밀어내놓고서는 자기를 떠났다고 뒤에 언론 플레이하면서 욕하고 있는 되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게다가 정말 좀 안타깝게도 지금 전주의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쓰고 있는 전북현대 팀이 또 완전 암흑기에 들면서 전라북도 연고라는 팀이 딱 한 팀밖에 없는데 그 농구팀은 떠나버렸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전라북도의 스포츠계가 상당히 암흑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CC라도 잡았었으면 조금이라도 타 종목을 통해서라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전주시의 좀 어이없는 행정으로 이렇게 되었고, 이 복을 부산이 받아서 27년에 한을 풀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 팬들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부산 아이파크도 이제 부산 그 축구팀도 조금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오랜만에 청백조 워리언님께서 남기신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올해 들어 이 심판들이 너무 휘스를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건 파울이다 싶은데 계속 진행을 시키니 선수들이 더욱 과격하게 파울을 연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울과 웬만한 몸싸움에 관대해진 것 같은데 저만 느끼는 건지 패널분들과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어서 이제 제가 읽겠지만 그 전에 좀 이 경기는 아마 그 포항과 전북 경기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그 경기에서 연달아서 이제 과격한 파울이 몇 개가 나왔는데도 그냥 심판이 그냥 지나가가지고 근데 몸싸움은 좀 이제 갈수록 좀 이제 강해지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요즘 추세가 아닌가 싶긴 한데, 대신 이제 태클로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불어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울산과 서울전에서도 이제 최준의 핸들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VAR을 보고도 PK를 불곤 연맹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심판 판정 존중 핸드볼 파울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제가 서울 편을 들 이유가 절대 없고 승부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헤딩 따내려고 점프한 상황인데 지나쳐서 바로 뒤 선수가 헤딩한 볼이 손에 맞은 걸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청백종 원의원님께서 이미 이름에서부터 이제 풍기지만 수원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편을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백종 원의원님은 이거는 조금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선수한테 뭐 파울을 PK를 주면서 정말 본인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손을, 근데 그거를 이제 손에 맞은 걸 어쩌라는 거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론으로는요, 이게 라데구사님도 그 후에 댓글을 달아준 게 있거든요. 요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저의 이제 그 의견은 뭐 이제
저도 라데구사님과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럼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포항팬으로서 서울 PK에 대한 지우 씨의 의견은 전부 울산에 돌려주고 싶지만 단 이번만은 공감합니다. 몸에 붙지 않는 팔을 맞는 페널티 존 안의 볼은 PK가 정론입니다. 만약 불지 않았다면 안분 심판의 문제입니다. 딴 데 보다가 맞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K 안분은 심판 놈들을 욕합시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이따 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김에 읽어버리죠. 지우 씨 6월 30일 날 봅시다. 첫 경기와는 다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동해안 더비에 관련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자, 요거 맨 마지막 줄은 빼고 PK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알기로도 정말 이게 고의든 아니든 고의성 있으면 당연히 100%인데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그 몸에 붙지 않는 팔에 맞은 페널티 존 안에 볼은 PK가 정론인 건 제가 정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다만 이제 심판의 재량상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해서 PK를 안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서울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PK로 이제 선언되는 데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게 일관성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론도 그렇고 이제 그래 저 PK라고 치자. 그러면 예전에 저건 또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심판마다 어쩔 때는 PK를 주고 어쩔 때 안 줘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의성은 판단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PK 그러니까 우선은 몸에 붙지 않는 팔에 맞는 페널티 존 안에 팔에 맞은 볼은 PK다라는 것을 정론으로 우선은 우리가 좀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 기준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론이고 어쩔 때 안 주고 어쩔 때 주고 이래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청백종 원의원님이 좀 의외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수원 팬이신데도 서울 편을 들어줄 이유는 절대 없지만 요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싫어하는 팀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팀이 저 일을 당했었으면 진짜 짜증나고 좀 너무 억울하고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아마 이 연맹도 이게 정론은 맞는데 좀 억울하긴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발을 살짝 빼는 듯한 이도저도 아닌 그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누구 편을 들기는 그렇지만 근데 지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정말 복잡하고 우선은 우리가 규정상 팔에 맞았다면 PK가 맞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 팬들께는 죄송하고 청백조 워리언님과 제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요거 근데 이제 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계속 안 그래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텐데 요것도 연맹이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지우 씨랑 얘기하면서도 좀 PK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이것도 토론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를 좀 댓글을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팬이시니까 수원 얘기를 하셨네요. 수원이랑 경기하는 팀들은 조금씩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서포터즈로 공을 차넣질 않나. 이번에 성남전에서도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정엽 선수가 이상민 선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더군요. 타 팀들은 이렇게 수원이랑 경기할 때 플레이오프 치르는 마음으로 죽자 살자 달려드는데 몇 경기 좀 내용 좀 좋았다고 로테나 돌리고 영감독 정신 좀 차리십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정엽 선수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성남 팬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엽 선수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의도에 대한 인터뷰가 더 문제였었죠. 요게 대한 거는 이제 뒤에 이제 재훈 씨와 얘기 때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수원 팬들이 워낙 많이 와주시다 보니까 경기장에 열기가 더 뜨거워지다 보니 선수들이 좀 더 전투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자제할 필요 있죠. 수원 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만한 게 연속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런 점에서는 수원 팬들이 조금 좀 충분히 짜증날 만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 관련된 얘기는요, 또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이제 재훈 씨가 얘기 때 나눌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지나가던 울산팬 댓글 남겨봅니다. 전체적으로 몸싸움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듯해요. 제가 댓글을 단 건 다름이 아니라 울산 매치캠에서 제대로 찍힌 거를 보면 아타루의 이 헤더가 이 골문 쪽으로 향하는 볼이었고 그걸 의도했던 안 했던 비자연스러운 팔의 확장을 통해 막힌 거라서 사실 빼박입니다.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울산 전북 경기에서 막판 저런 상황이 나왔던 기억도 있는데 어느 경기인지 오락가락하네요. 아쉽게도 움짤은 첨부가 안 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은 좀 억울한 거와는 별개로 이제 규정상 PK는 맞다라는 것에 한 표를 좀 더 던져주는 우승 어제 내린 누님의 예,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울산도 이걸로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판정에 대해서 매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울산이 지금이야 잘 나가고 있지. 그 전까지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좀 2등인 준우승도 잘한 거긴 한데 그 준우승이 조금 놀림받을 만한 준우승으로 계속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울산이 뭐 그렇게 뭐 판정으로 이득을 뭐 이렇게 어쩔 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 예전 기억을 생각하면 저도 오히려 서울이 저 판정으로 이득을 받았던 적을 제가 뭐 좀 너무 뇌리에 박힐 정도로 깊은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지우 씨 말씀대로 자연재해가 아닌가. 정말 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이거 본방 때 좀 저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패널들과의 좀 얘기도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이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한번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델 해리스님의 댓글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지난 방송의 프리뷰 결과를 또 알려주셨네요.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작업인지 잘 알거든요. 혹여라도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준님의 3경기 적중 그리고 성남의 승점 3점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결과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리그2 프리뷰에서 제가 역배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3경기나 맞췄네요. 역시 K리그는 리그2도 오리무중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리그인 것 같습니다. 요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맞췄던 것 중에 전 솔직히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성남과 수원 경기였거든요. 왜냐면 그때 재훈님도 그랬는데 수원이 이길 거다. 사실 이게 정백이긴 하죠. 성남이 수원을 이길 거다라는 거는 역배였고 실제로 저도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성남이 생각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같이 갔던 지인 입장에서는 이게 수원이 못하는 건가? 성남이 잘한 건가? 이랬는데 그 수원이 지금까지 잘해 왔었던 걸 생각하면 성남이 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아까 청백정 어린이님 말씀하셨던 대로 롯데의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포항 패널 준영님이 본방에서 언급했던 트로트 가수 전유진에 대한 정보도 이제 데레리스님이 링크와 함께 이렇게 또 대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전유진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예, 데레리스님도 이 전유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뭐 미시카와 미호는 잘 아시는 것 같고 뭐 직접 이제 영접하고 했지만 전유진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는지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을 안 봐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 태아 드라마에 흥을 더해줄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튼 이게 이 델 해리스님 덕분에 저도 이제 미시카와 미호 맞죠? 이름이 미시카와 미호 이 배우분의 얼굴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전유진 씨의 얼굴도 알게 되고 댓글 덕에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태완이꾸 팀님과 이제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 간의 이 논쟁에 관련된 제주 유나이티드 어린이날 이벤트에 대한 기사 링크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업로드한 후에 지우씨가 보내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 링크를 태완이꾸님의 대댓글로 달려고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데레리스님이 이렇게 남겨주셔서 따로 링크를 달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다채로운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려서 이번 주도 아주 재밌게 잘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소화해 보았습니다. 이제 재훈님과의 본방을 마치고 남아서 같이 녹음했던 이 리그2 10라운드 경기 리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녹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재훈 씨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재훈 씨의 녹음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연장전 리그2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몇 분 만에 또 예, 바로 몇 분만도 아니죠. 한 10초? 뭐 그런가요? 10초도 아니야. 10초도 5초? 뭐 아무튼 그걸 찰나였습니다. 네. 찰나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네. 이제 이 방송도 재훈 씨가 이제 준비해 주신 덕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면서 이번 라운드가 10라운드였죠. 네, 리그2는 저번에 주말 경기를 주중 경기를 리그1이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고, 본방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짝 이제 그 바깥 소리가 좀 차지나간 소리도 좀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조금 이제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그냥 방송을 했어요. 네네네. 아마 크게 뭐 거슬리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저희 마이크가 약간 다이나믹 마이크여가지고 아마 이제 주변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마이크라서 괜찮을 텐데, 혹시라도 왜 무슨 부르릉 소리가 들어서 누가 방귀 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렇게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녹음했었다는 이런 얘기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지금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선선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딱 좀 열어놓고 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틀까 했었는데 에어컨 소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리도 좀 이게 더 잡음이 좀 듣기 싫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마 좀 더 더워진 날 되면 네. 그때는 에어컨 틀겠지만 네. 그때 또 잡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잡음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그러니까 제가 그 노이즈 캔슬링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잡음은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물 떨어진 소리나 이런 거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본방에서도 마이크를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서 마이크가 약간은 좀 저렴한 마이크가 있어서 좀 잡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잡음을 최대한 없앴겠지만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잡음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어서, 네. 들으셨던 저도 모니터링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이제 양해 말씀도 좀 네, 드리면서 청취자분들의 많은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장전 오히려 더 깔끔할 겁니다. 네. 좋은 마이크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설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슬슬 이제 리그2 10라운드 리뷰에 대해서 이제 재훈 씨가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또 성남 FC랑 또 수원 삼성이 또 경기를 했었다 보니까 네. 이 경기를 또 대준 형님도 직관을 갖고 네. 저는 또 대준 형님이 또 보여준 티켓으로 좀 감사하게 잘 봤다고 먼저 얘기하고 싶고 네.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녹음 날짜로 오늘 열렸던 경기인 이 천안과 안산의 경기, 그리고 서울이랜드와 그 청주의 경기는 네. 사실 좀 경기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네네. 청취자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은 그 내용 위주로 경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서 또 의견 있으신 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5월 4일 토요일 날 14시에 열린 김포 FC 대 부천 FC 199의 경기입니다. 혹시 이 경기 보러 가셨나요? 네, 지금 갔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를 보러 가셨죠? 네, 맞습니다. 맞아. 근데 제대로 이게 왜냐면 진짜 이게 경기 외적인 걸로도 이슈가 많았던 경기여서 그것도 있고 볼만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다른 좀 가져온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스코어는 0대 1로 부천의 원정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김포에서의 홈경기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고 무려 2달간의 원정 유랑을 마친 김포 FC와 골든크루. 지난 라운드 천안 시티와의 경기에서 원정승으로 2연승을 달리는 가운데 그 분위기로 홈에서도 이어 3연승을 바라는 김포 FC입니다. 이에 반면 부천 FC는 4월 달에 4라운드 동안 승리가 없어 점점 부천 팬들의 실망과 좌절로 이어가며 이번 원정에 대한 부담을 좀 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리뷰를 하게 됐고요. 전반 초반부터 김포는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공격과 공격으로 부천을 좀 압박하는 그림이었고요. 전반 3분 플라나의 우측 도파로 인해 낮은 크로스에서 루이스가 슈팅을 했지만 키퍼 정면으로 갔었고요. 13분에는 또 플라나의 역습에서 기습 오른발 슈팅으로
기록했지만 하지만 김영규 키퍼의 세이브로 전반 초반부터 되게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었던 키퍼였습니다. 하지만 부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3분 우측에서 돌파하며 크로스 올린 것을 좌 윙백인 유선호가 헤더를 떠은 것을 이것을 바사니가 그대로 슈팅을 했지만 골대에 강타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34분 중앙에서 카즈의 패스를 받은 바사니가 김포 중원 둘을 속이며 올라가며 패스 그것을 루페타가 골을 기록했지만 하지만 이것이 업사이드로 기록됐고요. 이렇게 전반 양팀 다 기회를 만들며 팽팽했었던 전반이었습니다. 후반 들어 오히려 부천의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 47분 부천 진영의 좌측 크로스 한 개 혼전 상황에서 루페타가 기회를 잡고 슈팅 그러나 손정의 정면으로 가는 그림이었고요. 50분 부천의 롱패스에서 루페타가 돌파하며 김포 수비수를 따돌린 단독 찬스 하지만 슈팅하지 않고 황교안의 컷백을 했었지만 이것을 접고 슈팅한 게 손정의 슈퍼세이브가 기록되었고요. 후반 김포는 첫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잦은 실수들과 공격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들로 너무나 아쉬운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던 상황이었고요. 이날 또 교체로 들어온 김포의 김주정 선수는 이날 계속된 패스 미스들과 상대 압박으로 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이 고정호 감독의 한탄을 좀 사는 모습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후 교체로 들어온 브루노는 전방에서 버텨주며 연기하며 돌파하며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대를 향하진 않았고요. 이후에도 김포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집중력을 올린 부천의 수비는 무실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이로써 경기 골장면이 후반 93분에 터지는데 부천의 상황에서 전인기가 올라가면서 전방에 있는 한지호에게 스루패스를 해준 것이 이것을 받은 한지호가 돌파하다가 멈춘 것을 이것을 이정민이 그대로 받고 그대로 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후 고정호 감독은 이 시의 지원과 팬들은 리그 1인데 우리는 K3 수준의 플레이라며 선수단을 좀 저격하는 강한 멘트로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세 경기 동안 추가 시간에서의 실점에 대한 것을 좀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 김포시와 김포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이 기자회견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천FC의 이영민 감독은 한시로 나왔다는 그런 기자 인터뷰를 하며 그래도 앞으로 부천이 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면서 앞으로도 선수단들을 위한 그런 강한 질책과 그 또한 팬들을 향한 또 응원을 독려를 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 선수도 가져왔는데요. 바로 부천의 이정비 선수입니다. 인천 성골 유스 출신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입단하면서 굉장히 기다려받았던 축구 천재였었던 이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정작 프로에 있는 동안에는 기대 이하로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 간간히 중용되는 모습이었다만 이마저도 기대 못 미치는 등 씁쓸하게 인천에서의 모습을 마무리하게 되고 결국 2019년 후반기에 FC 안양으로 반시즌 임대 가면서 그 당시 김영렬 감독 아래에서 24경기를 뛰면서 4골 리어시로 기록하면서 이 당시 안양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선수로 그리고 이 다음 연도인 2020년 FC 안양을 완전히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 3경기를 뛰고 바로 김청 상무로 입대하는 그림이 되었고 그러나 군복무 동안에도 김청 상무에서 잦은 부상으로 상무 복무 동안에는 결국 총 4경기 나온 게 전부이며 이후로 전역하며 2022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 시즌에도 안양의 새로운 시즌에서 시작되었지만 공백 동안에 이미 다른 선수들로 중용이 되며 안양에 있으면서 경쟁에 밀리고 부진하면서 결국 안양에서도 기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림이었고 결국 2023년 부천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시즌 부천에서 전반기 2경기 동안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부풀었지만 하지만 시즌 중에 큰 부상을 당하게 돼서 일찌감치 시즌아웃을 당하게 되었고요. 결국 24 시즌을 좀 맞이하며 이번 김포와의 경기에서 나오게 되며 늦게나마 자신의 100경기 출전을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결승골에 대한 수훈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100경기를 얘기하면서 너무 늦게 된 것이 아쉽고 무엇보다 많은 경기에서 자신을 더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고요. 인천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응원 많이 했고 일단 제 멘트로는 인천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응원을 많이 했고 못했을 때 많은 볼멘소리와 비판을 들어 애증이었었지만 이후에 안양과 부천 가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더 잘하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슈로 좀 각종 공개 있는데 이날 김포가 홈 개막전에 4,143명의 관중 동원으로 이 김포 FC 통산 최다 관중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 확장된 소터 경기장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약 1000석 이상의 관중석을 일단 확장을 했고 이후에도 아마 공사를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야를 방해했던 조명탑이 경기장 밖으로 좀 이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매점이 또 추가됐고 네. 화장실도 좀 신설을 하면서 또 이후에도 이제 1000석을 좀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좀 이렇게 또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특별한 점을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홈 개막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스포츠니어스 기사를 토대로 좀 갖고 온 건데 이 홈 경기 이런 개막하기 전 2주 전에 이 김포에 아마 뉴스 기사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김포에서 어느 공무원이 숨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김포 FC에서 나왔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달 25일 새벽 직장 상사인 B 씨에게 일을 못 마치고 가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엔 다음날 26일 오전 8시 12분쯤 A 씨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B 씨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결국 A 씨가 차량에서 숨질 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유서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은 결국 홈개막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한 압박함에 시달렸고 아이고. 이러한 모습에서 좀 결국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작년 김포가 강원과 필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네, 김포가 그쵸. 리그1을 승격했다면은 리그1의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홈 중축과 시야 방해에 있었던 그 조명탑 이전 말고도 이 기존 리그2보다 더 까다로운 홈 경기장의 형태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좀 준비에 대한 압박함이 이 시즌에 준비하면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가진 것보다 더 목을 좀 조인 모습으로 좀 예상하면서 좀 삶으로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런 그림이라고 좀 이 기사를 좀 갖고 오게 되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의 기사는 또 이 스포츠뉴스 이때 김현애 기자가 가서 기사를 남겼으니까 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네. 아주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유.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루페타 선수가 이날 골을 드디어 넣고 했는데 옵사이드로 취소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이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라던가 재훈 씨가 방금 리뷰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초반부 루페타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잘했어요. 근데 네. 잘했어요. 확실히. 경기력은 좋았어. 근데 참 골운이 없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제가 다른 선수한테 컷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사실 그 골키퍼랑 완전 1대 찬스였어요. 네. 근데 이것에서 공격수라면은 자신 있게 골을 슈팅해서 좀 골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었지만 이 루페타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좀 확실히 보여줬던 장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루페타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몸 돌리는 이런 거 보면은 터질 선수인데 저 골운이 이렇게 없어도 없을 수 있나 생각이 들었던 선수기도 했고 왜냐면 또 이게 첫 골 같은 경우 네. 한주호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잖아요. 네. 한주호 선수가 루페타랑 교체돼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한주호 선수가 루페타가 들어가고 한주호 선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시를 해버린 거죠. 물론 이정빈 선수도 교체 투입돼서 네. 이 골 넣었던 어시스트를 했던 선수와 골 넣었던 선수 둘 다 교체 투입했던 선수라는 점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특히 루페타 선수가 나가고 들어간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버리니까 야 루페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물론 이제 했고 그 결승골이 터졌을 때 물론 이제 부천 배치에 뭐 이 선수단 뭐 감독 코치진들 다 환호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분위기에서 루페타도 거기서 좀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아무래도 기용이 되면서 자신이 이제 골이나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의 좀 모습에 조금 이 부천에서 기용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신도 조바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최근 또 부천 팬들의 여론에서는 또 루페타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그림은 좀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근데 또 루페타 선수 저 몸놀림 보면은 네. 저 선수 좀만 더 믿으면 안 되나? 저는 그냥 너무 실드 치는 이제 입장에서 예. 그런데 왜냐면 성남 스타일이랑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 선수 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수라고 뭐 생각이 성남으로 들어서. 데려오시나요? 아니 뭐 제가 데려오고 싶다고 해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뭐 성남 팬이시니까 아무래도. 예. 근데 저 선수 좀 쓸만한데. 우리는 근데 좀 데려오기가 좀 그런 게 이미 좀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좀 비슷하기도 한 크리스 선수가 있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갑자기 루페타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저 아주 탄탄한 저 모습으로 경기하는 거 보면 저 선수 좀 괜찮은데 뭐 이 생각이 들었었던 네. 기억이 나서 한번 계속 저 루페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예, 괜찮습니다. 저번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이 선수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16시 반에 열렸던 충남 아산 대 FC 안양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아산과 FC 안양의 10라운드. 이날 아산 이순신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먼저 이날 잔디는 그야말로 황폐하고 피폐한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대형 행사가 두 개 연속이나 한 것이 그런 상황을 자초하게 되었고요. 이 대표이사라는 작자는 직분을 달고 결국 충남 아산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 발자취를 떼우기 위한 행보를 하는 건지 정말 아주 아름다운 행보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FC 안양에게는 그야말로 억가의 억가인 경기였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이날 경기는 1대1 무승부고 좀 핵심적인 그런 경기 리뷰의 장면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일단은 먼저 골 장면도 얘기하고 싶은 게 좀 간단한 리뷰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이날 후반 57분에 단네이가 골을 먼저 기록했는데 이것이 또 업사이드로 기록되었고요. 또한 후반 67분엔 야구가 골을 넣었는데 또 이것도 업사이드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골 장면을 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후반 74분 FC 안양 수비 상황에서 김화준이 최치원을 바디 체킹한 것이 VAR로 체크돼서 PK로 선언됐는데 결국 이것을 김승호 선수가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김승호 선수는 원래 FC 안양 유스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준비하다 하셨구나. 찾아보고 이 선수가 안양 공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FC 안양에서 좀 데뷔해서 좀 계속 뛸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엔 아마 기회를 받지 못하고 아마 아산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8분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이 김문이 이 아산 수비진을 뚫고 나오며 이게 나온 가운데 골키퍼인 신성원이 나와서 펀칭을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 김문이 볼을 가지며 그대로 컷백한 것이 수비하던 그것을 또 하필이면 김승호 선수가 발을 맞고 그대로 자책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날 특이한 것은 역시나 김승호 선수가 두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PK골과 그리고 자책골까지 동시에 기록하게 되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78분 아산 자책골을 기록해서 동점을 기록했지만 VAR 체크로 골 인정 등의 좀 약간 좀 긴 시간에 좀 체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장면이 이 기본이 볼을 갖고 나온 가운데서 이 펀칭한 게 이 기본이 팔을 맞고 좀 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그림이 좀 돼서 이거를 좀 VAR 체크를 좀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FC 안양한테 원한을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FC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날 경기가 굉장히 좀 악몽 같은 그런 그림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주옥 선수 따로 태클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날 주심이었던 박정호 주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리그2의 주심 이슈가 결국 다시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리그2에서도 결국 좌지우지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는 게 이 주심의 판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반 42분 강민규의 파울에 대한 퇴장이 VAR 체크 이후 경고로 정정이 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장면을 먼저 아마 보시거나 했었던 팬분들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리플레이 장면을 봤을 때 강민규의 태클에서 스터러드 든 상태에서 최규현의 정면을 그대로 태클해서 큰 부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왜 레드카드에서 갑자기 경고 옐로우카드로 정정이 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인 게 그 태클에서 결국 부상을 당해서 최규현 선수가 이 상태를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왜 그런 이 주심은 이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의구심이 들게 됐고 이 상황에서 결국 강민규의 태클에 상대를 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심이 부인하는 격이라고 저는 선택이라고 좀 볼 것 같고요. 결국 이날 최규현 선수 결국 부상을 바로 이영직과 교체됐어요. 왜 이게 퇴장이었다가 왜 경고로 병복을 했는지 이거를 제가 VAR 체크해서 다시 리플레이 장면도 같이 봤는데 발을 모션이라고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발을 약간 뺀 듯한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이 최규현 선수의 정강이는 그대로 닿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드카드를 인정해야 되는 게 위협적인 파울을 하면서 이 선수가 다쳤잖아요. 결국 부상을 당하고도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이 장면에서 왜 레드카드를
과감히 준지 않았나라는 의구심만 들 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방금 재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영상을 봤었는데 네. 이게 본인이 태클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본인도 발을 마지막에 접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노력을 해서 아마 심판이 레드 카드까지 안 주고 옐로우 카드로 돌린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해도 안 맞은 건 아니고 그 애초에 스터드 발바닥에 보였다는 것부터가 네, 맞아요. 네. 이미 거기서부터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선수도 마지막에 어떻게든 상대 선수가 부상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한 것까지는 그래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규정상 이거 퇴장이 맞을 텐데. 네, 맞아요. 과감한 그러니까, 파울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심판이 무슨 생각을 한지 알겠어요. 이 선수가 네. 어느 정도 위험한 플레이를 한 건 맞지만 네. 100% 고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봐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마 그 커뮤니티에도 내용이 이거 왜 경고를 줬지? 경고를 왜 변환했지? 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후반 상황에서 VAR로 체크하며 경기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이 주심이 VAR에 심하게 의존하면서 운영해가는 모습으로 이거 리그2 프로 주심 자격이 되는지 의심이 들면서 결국 무능한 주심이라는 꼬리표를 본인이 만든 격이라고 한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참고로 이날 VAR 주심은 고영진이었고, 그리고 AVAR은 김영수 주심이었습니다. 이거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VAR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 박정호 이 주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주의 아닌 주의를 좀 못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이 판정은 물론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심판 판정에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의견 게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심판이 그러니까 너무 VAR에 의존하다가 망쳐버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고, 왜냐면 그러니까 VAR을 안 봤어야 돼. 그냥 왜냐면 원심이 맞았거든. 근데 그걸 또 괜히 더 이제 모니터를 보고 하다가 판단이 흐려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이 주심이 일단 이번에 이름이 좀 알리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들은 주심인데 네. 이렇게 시작한다면 사실 자신이 이 리그 2에서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리그 1도 올라가고 싶을 텐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사실 아쉽다고는 얘기하고 싶고요. 뭐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아까 그게 아무리 그 마지막에 발을 접고 최대한 하려고 했어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렇게 위험한 태클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발 접으면 다 봐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잘못된 이 사례라고 한번 이렇게 이번 제대로 된 사례로 한번 꼽아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마 들었습니다. 이게 심판 징계로 갈지 아니면 그냥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지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선수가 그 마지막에 접으려는 걸 가지고 아마 분명히 약간 심판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마지막에 접었잖아, 막 이렇게. 실제로 이 경기 끝나고 FC 안양 그 유병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거 물론 심판에 대한 언급은 아니더라도 이 VAR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라는 식으로 약간 기자회견 인터뷰를 했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좀 약간 좀 간접적으로 좀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네네. 하겠고요. 이 FC 안양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14시에 바로 이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로 성남 FC 대 수원 삼성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1로 성남의 홈 승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비오는 탄천에서 맞이하는 성남과 수원의 막의 대전. 수원에는 슈퍼매치와 지지대 더비의 열기가 있지만 사실 90년대, 2000년대 때는 이 두 팀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사실상 같은 부근에 있는 라이벌리도 나타나는 시기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리뷰를 하겠는데, 전반부터 성남은 수원의 맹공을 상대로 내려앉으면서 볼을 가졌을 때 재빨리 올라가며 역습하며 상대 옆을 좀 파고드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선발로 나왔던 크리스와 후이즈가 전방에서 뛰어주면서 볼을 잡으면서 수원 선수를 따돌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원에 올라왔던 선발 출전한 양태양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 이후 코너킥에서 나온 볼을
하프라인에 있던 정승용이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등 수원 골문을 노리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계속해서 성남의 골문을 향하는 슈팅에서 성남 수비진들은 말 그대로 몸을 던져서 슈팅을 막는 등 빗속의 투혼을 좀 내뱉으면서 이 경기에 대한 간절함을 좀 나타내지 않았나. 이는 확실히 비가 엄청 내린 날에 양팀 다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 얘기를 하겠는데 48분 수원의 코너킥 상황에서 박스 안에 혼전해서 나온 볼을 이기재가 크로스한 것이 뮬리치가 받았는데 이것을 뮬리치가 헤더를 한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뮬리치가 선발로 나왔는데 친정팀의 성남을 상대로 했지만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70분 이후로 결국엔 김현과 교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수원은 후반 들어서 점유율을 높이며 계속되는 중거리 슈팅 등 골문을 노렸지만 수비의 커트와 파워 조절을 실패한 채 하늘로 뜨는 등의 모습이었고요. 성남은 계속해서 수원의 공격을 막으면서 역습과 코너킥 등의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83분 성남 코너킥에서 올리고 박스 혼전에서 나온 볼을 박스 밖에 있던 성남 선수의 슈팅, 이것이 키퍼를 지나고 들어가는 듯 했지만 최종 수비가 세이브를 하고 이후 나온 볼을 김원민이 잡으면 이상민과 경합했는데 여기서 이정엽이 숫자를 보태서 다시 한번 코너킥을 만들어냈지만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생기죠. 네. 여기서 순간 이정엽과 이상민이 서로 대립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났고요. 이정엽은 이상민의 목덜미를 잡으면서까지 여기에서 양팀 벤치들이 전부 다 야구에서 일어나는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흥미가 좀 나왔고요. 저랑 같이 봤던 지인도 딱 그렇게 말했어요. 뭐 야구야? 벤치 클레임 하는 순간. 저는 이거 이석에서 봤는데 네. 이날 양팀 벤치가 갑자기 그 장면에서 다 뛰어나와서 맞아, 다 뛰어나왔죠. 그림이었습니다. 예. 먼저 성남이 먼저 나왔고 수원도 나가야 된다. 상황 보니까 나가야겠다 해서 다 나왔죠.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성남의 이제 그 옆이 블랙리스트 이제 블랙존의 그 맞습니다. 자리에 위치였는데. 네. 여기 그 옆에 있던 블랙존에 있었던 그 팬들이 야유를 엄청 하는 등의 좀 되게 좀 색다른 모습이 좀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후 주심의 VR 체크로 이정엽, 이상민, 양용모 선수는 각각 경고를 받으면서 이날 충돌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진 가운데 양 팀의 체력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럼에도 이날 직관온 팬들을 위해서 성남 선수들은 이날 승리를 위해서 더 뛰며 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긴 릴레이로 이제 골 장면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33분 성남의 프리킥에서 정승용이 올려준 것을 후이주가 그대로 헤더 바로 선제골이 나왔지만 최초의 옵사이드 선언이 되었고요. 하지만 주심은 VR 체크를 했지만 결국 체크된 후 후이주의 골이 인정되면서 후이주의 4호 골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97분 수원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패스 된 것을 김은민이 스틸하며 그대로 올라가는데 수비수 앞에서 전환하고 그대로 왼발 중거리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대로 세게 골이 되었고요. 그리하여 김은민 선수의 첫 골이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99분 수원의 역공에서 박스 접근한 김주찬이 박스 안으로 넣고 김현이 안에서 볼을 받으며 버틴 상황에서 뒤에 있던 이상민에게 넘겨주며 이것을 땅볼 슈팅한 이상민이 그대로 많은 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상민 또한 수원에서의 프로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 이후로 결국 긴 릴레이 끝에 결국 경기 종료하고 성남은 3월 30일 김포와의 홈 첫 승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며 굉장히 화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수원은 결국 치열한 수준전에서 성남 원정에서 패하며 아쉬움을 삼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주목 선수로 이 선수를 또 역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성남의 김은민 선수입니다. 나 이정엽 할 줄 알았어. 이정엽은 농담. 뭐 이따가 이슈에서 좀 이 선수를 갖고 왔으니까. 네네네. 네, 이 김훈민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주 포지션은 원래 이 우풀백인데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를 부지런하게 오가는 것이 이 선수의 장점이고 스피드가 더 빠르고 전진 패스에도 능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특이점, 이 선수 원래 수원 삼성 유스였습니다. 수원 삼성 U12, U15, 그러네. U18까지 경험했는데 이후에는 결국 수원에서 도달하지 못한 채 천안 제일고로 전학을 가면서 결국엔 수원 삼성에서의 데뷔는 물 건너갔고요. 이후 2020년에 숭실대에 들어가면서 38경기 소화, 21년에는 유리그 왕중한전에서 3경기에 2골을 넣는 활약으로
굉장히 활약을 펼치며 2022년에 성남 FC를 입단하며 자신의 첫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양태환과 교체되면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경기 종료 후에 수훈 인터뷰에서 캐스터가 풀백인데 최초로 풀백인데 중앙에 뛰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물음에 김원민 선수는 최초로 감독 대행하에 자신이 새롭게 중앙 미드필더에서 도전하면서 새로운 강점을 좀 만들어가는 데 자신이 노력하면서 자신의 주포치를 많이 두고도 중미로 나와서 잘하겠다는 각오를 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성남에 있으면서도 물론 이제 성남이 강등 당했을 리그 1 때도 좀 데뷔하면서 1어시 정도는 기록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래도 성남에 있는 2년 동안에 그래도 이번 시즌에 그래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성남 FC 팬들은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으로 이 선수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데뷔 시즌에 6경기에서 아까 1도움을 했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23 시즌은 뭐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13경기 출장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올라가서 정말 좀 공교롭게도 본인이 이제 본인을 키워준 팀이었잖아요. 수원이. 맞아요. 그 정말 공교롭게도 본인의 데뷔골을 수원을 상대로 넣게 된 약간 이런 인연도 좀 재밌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리뷰 마무리하기 전에 이슈를 좀 몇 개 좀 갖고 왔는데요. 이날 성남 FC SNS에 이 오피셜로 하나 뜬 게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슈퍼스타 뽀로로가 성남 FC를 입단하게 되었는데 네. 이날의 또 입단식에서 이번 시즌 동안 뽀로로와 아마 이번 시즌을 아마 함께하면서 홈 경기에서 뽀로로를 좀 만나는 등의 이외 컨텐츠 등을 찍으면 색다른 기대감을 좀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뽀로로가 이 오피셜로 떴다는 걸 또 갖고 왔고요. 이날 성남과 수원의 경기에서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천은 8,252명의 관중들이 왔고 탄천에서 이 정도 규모의 관중 동원은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계기로 조금 더 이제 구단 프런트가 노력을 해서 성남 FC의 관중 동원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아까 대준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정엽 선수가 이 경기 종료 후에 좀 이제 이제 믹스존 인터뷰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게 네, 경기 후 이슈가 있었죠. 이 아무래도 성남이 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간절함이 좀 있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게 이상민 선수가 경합을 한 과정에서 목덜미를 좀 잡은 게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사과를 하면서 우리 팀의 스프레이트를 좀 올리기 위해서 좀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조금 경솔한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경솔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 삼성 팬들이 뿔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 가서 아마 좀 몇몇의 수원 팬들이 좀 댓글을 좀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터뷰가 좀 아쉬웠긴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경기를 하면서 물론 서로 거칠어지면서 좀 이제 좀 약간 대립하는 장면은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팀을 위해 자신의 팀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 굳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선수도 이제 베테랑 선수이고 굉장히 좀 이제 선수 생활의 막바지를 좀 달려가는 선수인데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솔직히 좀 5점 아니 5점을 남긴 게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정엽 선수랑 이상민 선수 되게 어린 선수죠. 2004년생이고 네, 맞아요. 이정엽 선수 13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91년생, 이게 대학생이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목덜미를 네. 그 나이 차로 생각하면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한 다음에 우리 그룹, 우리 서클을 위해서, 우리 클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근데 아니 선배한테 그것도 하극상이라고 말이 많을 거야.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새파란 후배한테, 그러니까 물론 성남보다 수원이 더 빅클럽이고 이러니까 수원이 거대한 팀이고 뭐 이럴 수는 있어. 근데 나이가 본인보다 13살 어린 새파란 후배한테 뭐 그렇게 해놓고 뭐 그런 인터뷰, 그것도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인터뷰가 이상민 선수를 아무래도 더 엿을 매기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수원 팬들만이 아니라. 네, 이거는 널 희생양 삼아서 우리 스프릿을 올리려고 했어. 이 얘기 좀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성남 팬인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냥 좀 비판받은 인터뷰는 맞아요.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정엽 선수는 인스타로 바로 사과문을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런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조금 이런 흥미 있는 경기에서 좀 약간 이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절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성남과 수원이 다시 한번 좀 불붙은 라이벌리가 좀 있을 수는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왔거든. 정말 관중 진짜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진짜 이 정도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그런데도 이게 만약 비가 안 왔으면은 분명히 한 13,000원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장해서 했지만 12,000, 13,000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왜냐면 성남이 지금 요즘 관중이 없어서 그렇지 성남도 관중이 많이 올 수는 있어요. 다만 뭔가 엄청난 경기가 있거나 이럴 때 많이 오는데 성남과 수원의 경기는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이 그 리그 2에 오면서 엄청나게 이슈를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그 2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수원이 요즘 잘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정 유랑단의 힘이 컸죠 또 확실히 또. 네, 이게 정말 수원 근데 진짜 블랙리스트의 목소리가 절대 작지가 않은데 맞아요. 예. 와 수원 함성 소리밖에 너무 이게 그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안 그 블랙리스트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구나. 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전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쉬웠던 게 이날도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C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발권이 안 돼가지고 아, 예매가 그래요? 안 돼서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때 저는 어차피 또 이제 몇 장 샀고 또 네. 이제 전 축덕 카드로 또 할인도 되니까 예. 그랬는데 아마 제가 재훈 씨한테 드렸던 티켓이 뭐라고 혹시 무슨 뭐 그냥 일반석 그냥 멤버십 할인 뭐 이런 거 없었죠. 자세히 확인을 못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이제 주변의 아파트 쪽에 할인권을 좀 근데 그 큰 할인은 아니고 한 5,000원 정도 할인? 5,000원 할인권 거의 같은 거의 걸- 반값이네요. 네, 예. 그렇죠. 반값인데 그래도 지금 요즘 리그 2에서 성남이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은 1,000원 뭐 그런 이벤트보다는 낫겠지만 예. 나름은 그래서 좀 관중동원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날 그 시즌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 거 시즌권 다시 사진 찍고 이제 그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왜 계속 조치가 안 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강하게 좀 얘기할 필요는 있지 예,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좀 더 이제 스피커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근데 때문에 내 폰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컴퓨터로도 안 되고 다른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은 아직도 지금 좀 아직 옮기는 과정에서 폰이 2개예요 현재. 네네. 물론 하나만 이제 지금 유심히 카드가 껴 있는데 그 폰으로도 안 되고 이랬다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직원분은 또 보여줘. 내 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고 제 폰이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약간 믿기 힘든 게 두 폰이 다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됐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데서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전에도 싶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남 프런트? 프런트란다. 뭐 직원들?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는 보지 않아요. 네. 사실. 왜냐면은 전에 물론 그냥 원정 팬들에 대한 거는 저는 이해는 해요. 저는 홈팬 자격으로 갔었을 때도 그렇게 막 직원들이 그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대하면서 좀 되게 좀 약간 좀 깔보는 듯이 그런 그 시선을 봤었기 때문에 원정석이 그랬었나? 아무튼, 이런 썰은 나중에 네. 여유 될 때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유 될 때 한번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네, 맞습니다. 제가 같이 지인의 아들이 7살짜리 애가 같이 봤었는데 네. 뽀로로가 입단한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뽀로로는 성남 FC에 입단할 수 없다. 왜? 이랬더니 아니 서포터즈에 입단할 수는 있어. 네. 근데 뽀로로가 경기 뛰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서포터즈에 가입하는 건 가능해도 축구단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7살짜리 눈에는. 네, 예리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네. 성남 FC는 공식적으로도 그 응원하는 사람도 12번째 선수로 봐. 그러니까 뽀로로도 12번째 선수야. 이렇게 해서 설득은 시켰는데 100%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어린아이의 동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나 봐요. 이것도 좀 재밌는 좀 시선의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 애들도 알 건 다 아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요? 받아들이는 척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뭐 그래도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또 뽀로로 와서 좀 그래도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촉진 역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성남 그 성적을 떠나서 프런트들이
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저 성남 프런트 잘하고 있다는 잘하고 거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그래도.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 야기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만 해결 잘한다면 저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 팬들이 와주셔가지고 경기가 물론 뭐 승패를 떠나가지고 네. 경기장 분위기를 많이 달궈줘서 네. 수원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좀 한번 남겨드리고요. 물론 네. 적으로 만났지만 그거와 떠나가지고 간만에 이제 오신 분들이 저랑 같이 갔던 지인들이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경기도 뭐 재밌었지만 네. 그거보다는 경기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라서 예, 맞아요. 그래서 더 이제 축구장이 너무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축구장의 분위기를 느껴서 다음에 네. 또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만큼은 적이지만 수원 원정 팬들에게 좀 이 부분만큼은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따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날 경기 끝나고 예. 이 팬들 이제 블랙존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팬들이 네. 이제 이 승리에 대한 도취에 취해서 밖에서 이제 카니발까지 했어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냥 그렇죠. 북치면서 되게 신나게 뛰는 그런 모습을 저도 그걸까지 목격하고 저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도 되게 이 성남 팬들이 그래도 그다음 승리를 못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침체되고 좀 분위기 안 좋고 했었는데 이거 얼마나 오랜만인지. 왜냐면은 이기면은 승리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진짜 오랜만에 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팬들이. 와 승리 하이파이브 얼마만이야 이런 거 보고. 거기서 이제 네. 성남 팬들이 좀 이렇게 대기하는 모습들이 네, 있으면서 그 카니발에 좀 즐기면서 음.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좀 같이 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되게 좀 인상 네.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 경기. 이 경기도 좀 약간 의외의 경기였었는데 바로 전남 드래곤즈의 경남 FC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경남의 원정승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에서 열리는 전남의 홈 경기에 이제 원정팀의 경남이 경남이 오면서 이날 경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시작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어린이날을 맞이한 가운데 어디 어린이들이 우승지을지 과연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이날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광양에서도 결국 수중전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많은 팬들이 좀 오지 못하는 좀 아쉬움의 그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기장에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고인물에서 플레이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날 전남은 발리비아가 나오면서 경기를 주도하며 경남을 맞섰는데 경남은 주 공격 루트였던 원기종의 상무 이대로 큰 공백을 가진 상황에서 새로운 루트로 이번 시즌을 이끌어가게 된 상황이지 않았나. 박동혁 감독의 모습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남은 공격에서 경남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며 오히려 경남의 전반을 지배하는 상황이었고요. 초반부터 주도하며 아라블리가 최전방에서도 측면 연계를 시도하는 등의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전반 41분 경남 선수가 걷어낸 볼에서 박민서가 헤더 패스가 그대로 역습이 되며 아라블리가 키핑하면서 그대로 돌파하는 조상준에게 연계. 이것을 조상준이 스위칭했지만 최봉진의 선방을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후 경남은 전남을 압도하며 경기하는데 아라블리의 최전방에서 버티면서 박민서와 조상준에게 연계하는 플레이가 유용하게 되면서 이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49분 박민서의 돌파에서 고태원이 바디 체킹을 막았지만 주심이 어드밴테이지로 기록되면서 계속 진행되었고요. 이후 조상준이 잡고 슈팅을 하는데 시니스가 이날 막았는데 그 장면에서 결국 시니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앞전에 전반에 받았던 시니스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핸드볼 파울로 인한 네. 그 옐로 카드가 또 한 장 나왔고 누적으로 퇴장을 그렇습니다. 당했었죠. 이래서 네. 피해키를 얻게 되었는데요. 수적 열세로 어려워진 전남은 그럼에도 이정환 감독은 최성진과 몬타노를 투입하면서 이날 기존 선발이었던 김종민과 하남을 더해서 이날 4스트라이커로 완전 공격 끝판왕을 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주태 무셀라를 투입하면서 이후에는 이찬욱과 정현철, 박원재를 넣으면서 이후 장근호 선택을 하면서 전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에서 전남은 결국 전반부터 경남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후반에 너무 무모하게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4스트라이커로 라인을 올리면서 결국은 이 경기 패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은 역습을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4골까지 만들 뻔했지만 결국 전남은 최봉진 키퍼에 침착하게 막으면서 전남의 계속된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되지 못한 채 결국 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골장면을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전반 33분 송흥민의 코너킥에서 박지한과 김종민이 헤더 경합 후 나온 볼을 아라블리가 그대로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52분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스가 막는 과정에서 라인 밖에 프리킥 선언을 했지만 이후 VR 체크로 라인에 맞춰 손에 맞았기에 PK 선언이 변환이 되었고요. 이와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니스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PK를 아라블리가 성공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후반 58분 여성원의 얼리 크로스에서 김종민이 헤더로 떨군 것을 하남이 노스톱으로 발리 슈팅하면서 전남의 만회골을 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70분 송흥민의 프리킥에서 그대로 아라블리가 헤더를 골 넣으면서 자신의 K리그 첫 헤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종료하면서 경남은 4월부터 이날까지 2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그림이고요. 반면 전남은 이 한 달 동안 1승 2무 2패의 부진으로서 탈출하지 못한 채 이 경기를 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날 또 아무래도 비가 또 많이 오는 가운데 전남이 또 홈에서 또 패배를 하게 되다 보니 조금 분위기는 좀 안 좋았던 거가 있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정관 감독에 대해서 조금 이 전남 팬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종료가 되었고요. 주목 선수를 이 선수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경남의 아라블리입니다. 정확 풀네임은 파차나 아라블리. 이 선수는 조지아 출신으로 1994년생이자 최전방이자 측면도 되는 185cm의 공격수입니다. 이 조지아 국대로도 차출되면서 A매치 7경기를 소화했고요. 자국 외에도 헝가리, 그리스, 호주에서도 활약하는 등의 여러 나라를 가면서 경험한 선수입니다. 이전에 경남FC가 리바스라는 최전방을 영입했는데 한 달 동안의 몸관리 부진과 그 외 사정들로 결국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서 이 공격수 이탈에 대한 대체 용병을 찾던 경남FC가 이 선수를 급하게 영입하게 되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무셀라 선수도 같이 이 조지아 출신으로 합류하게 됐는데 이 무셀라 선수가 향수병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경남 프런트가 이 경남 스카우터가 이 아라블리를 합류하면서 같은 조지아 출신을 좀 데려오게 되면서 같이 이 선수가 서로 좀 의존하면서 그래도 경남 FC에서 나름 잘 적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무셀라 선수는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경남 팬들한테 좀 부정적이면서 좀 되게 좀 아쉬운 모습으로서 이 시즌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날 아라블리는 5라운드 천안시티와 원정에서 1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K리그 스탯을 좀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엔 특별한 모습이 좀 없었고 이날 전남과의 원정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선수 자신의 첫 헤트트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순위 기사에 따르면은 이 선수가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이전에 울산에 있었던 바코에 대해서 한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 이 국가대표를 또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이 바코를 칭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역시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고 힘든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임한다고 하고 주변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이 헤트트릭을 한 것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경기 리뷰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 경기에서 네. 그 아라블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라블리 선수가 이제 앞에 두 골은 운이 상당히 작용한 골이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첫 번째 골은 약간 주워먹기 느낌 좀 있고 또 네. 두 번째 골은 이제 PK 골이고 근데 세 번째 골만큼은 진짜 완벽한 아라블리의 이 능력으로 만든 골이다라고 생각이 좀 저는 들었었고 제 개인 감상평으로 그리고 이날의 원흉은 아무리 봐도 신일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퇴장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말았고 핸드볼 퇴장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핸드볼 경고는 첫 번째 경고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파울에서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경고며 퇴장이 되게 잦은 선수예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물론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플레이로서 계속 프로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해요, 솔직히.
물론 신인수 선수가 네. 그래도 서울 이랜드에 있었을 네, 때는 맞아요. 네. 그래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나마 서울 이랜드,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장포 씨라고 이제 포항 팬이 그나마 서울 이랜드에서 쓸만한 선수가 저 신인수 선수다라고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망가졌나 이러는 좀 안타까움도 좀 들었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날의 최고의 원흉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죠? 아쉬웠죠. 네. 예. 신의 한 수라고 불렸던 이 선수가 네. 너무 이제 이렇게 원흉이 돼서 요즘 이렇게 커리어를 망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경기 오늘 이 녹음 기준으로 오늘 열렸던 리그 2 경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 시티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인데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이 두 팀이 12위와 13위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하위권에 있는 이 두 팀이 결국에는 서로를 잡기 위해서 되게 좀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경기도 좀 그렇게 많이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리뷰를 한 게 없고요. 그냥 여기서 특이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날 또 안산에 선발로 나왔던 김범수를 꽁꽁 묶으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천안시티의 마상우 선수였습니다. 마상우 선수가 이 김범수의 스피드를 좀 제지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많이 붙으면서 되게 좀 압박을 주는 등의 좀 되게 좀 맨마킹을 좀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금 움직임에 있어서도 되게 좀 거친 장면들도 나왔지만 하지만 심판 판정 나중에는 이제 마상우 선수 경고를 받는 그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김범수 선수가 이날에는 아무것도 거의 하지 못하는 등의 그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제골이 먼저 나왔는데 하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마상호 선수 자책골로 안산의 선제골을 먼저 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에서는 마상훈이 그래도 나름 김범수를 좀 마킹하면서 좀 나름 잘하는 플레이였었지만 이 안산에게 선제골을 내준 것이 자신의 자책골로 인해서 내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천안도 곧바로 따라가는 골을 기록했던 게 후반 71분에 이광재 선수가 이 천안의 공격 자원에서 볼을 잡으며 그대로 슈팅을 했던 게 바로 이광재 선수의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양쪽 다 교체 카드를 이용하면서 되게 좀 공격을 올리면서 되게 좀 과감한 시도를 했었지만 하지만 이마저도 되게 좀 파울과 양쪽 다 경고를 받는 등의 되게 좀 거친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양쪽 다 이 긴 추가 시간에 12분까지 좋아졌던 추가 시간 동안에도 양팀 다 되게 공격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안시티가 극적으로 PK를 얻어내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광재 선수가 이 안산 수비와 바디 체킹하면서 여기 튕겨져 나온 것이 이날 주심이 갑자기 페널티 PK를 선언하게 돼요. 하지만 이 주심은 이 VAR 체크로 다시 확인한 바 그렇게 이 몸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반칙은 아니었다고 해서 바로 PK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은 나름의 좀 역전당할 뻔한 상황을 일단 저지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이후에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양팀 다 나름의 좀 치열한 경기를 좀 예상을 했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양팀 다 한 골씩 기록하는 등의 결국 무승부로 승점 인정씩만 가져가는 굉장히 좀 김 빠진 그런 경기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이는 주목 선수랑 뭐 이슈는 따로 없었기에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랑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역시 또 초반에 일단 골이 터지면서 되게 좀 그래도 조금 대량 득점이 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양팀 다 결국엔 PK골로만 나왔었던 경기였습니다. 어느 선수가 골 넣었는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전반 9분에 브루노 실바가 PK에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 57분에 충북 청주의 김명수 선수가 PK골을 넣으면서 양팀 다 1대1 동점으로 이어갔고요. 여기서는 좀 솔직히 서울 이랜드가 좀 더 아쉬웠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전반에 되게 좀 유용하게 되게 좀 충북 청주를 좀 압도하는 그림으로 좀 되게 나왔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한 끗 차로 결국에는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사항이 전반 끝나가 무렵 때 서울이 있는 데서 또다시 PK를 얻어내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 번째 PK는 또 역시 브루노 실바가 차일 거를 예상했지만 이코바가 볼을 잡고 자신이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아무래도 브루노 실바에게 조금 부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코바가 두 번째 PK를 시도했지만 이것은 또 반대로 박대환 키퍼가 잘 막아내면서 두 번째 PK는 결국 실패하는 그림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것이 스노우볼이 되면서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결국 연승을 거두지 못하며 이 경기를 좀 마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이 경기를 직관 갔다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형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 10분에 이제 브루노 실바가 PK 골을 넣었었는데 네. 이때 박대환 키퍼가 충주의 이제 박대환 키퍼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았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브루노 실바의 킥이 워낙에 낮고 빨라서 맞기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박대환 키퍼 그래도 방향을 잡는 거 보고 이게 박대환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는 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코바 선수의 이제 그 PK를요. 방향 완벽하게 잡고 완벽하게 왜냐면은 브루노 실바는 방향을 잡았어도 워낙 낮고 빨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코바는 맞기 딱 좋은 뭐 그런 킥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섭입밤에 한이 형님과 네.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우산 놓고 와가지고 네.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얘기를 좀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코바가 차는 게 아니었었는데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네. 이 경기가 이때 단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아쉽게 되는 것 같다. 이코바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건 괜찮은데 예. 연계를 하는 모습이 조금 어설픈 게 좀 보이고요. 네. 사실 이 선수가 일단 박스 안에서의 헤더나 그래도 헤더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인 건 알겠는데 네. 그 외에는 솔직히 장점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랜드 팬들은 이코바에 대해서 물론 득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믿음 앞으로 갖고 가게 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브루노 실바는 그래도 이날 PK 골이었다만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결국엔 서울 이랜드는 브루노 실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브루노 실바가 네. 뭐 이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하긴 그런데 우선은 그 골만 넣은 게 아니라 이날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 저 선수 누구지? 되게 잘하는 했는데 그게 브루노 실바였고 그런 장면도 몇 개 있었거든요. 저는 직관하면서 네. 이제 브루노 실바 선수의 그 의존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이코바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상대 팀이 브루노 실바의 마킹만을 준비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게 저는 서울 이랜드가 확실히 화려한 스쿼드인 만큼 그래도 홈 분위기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승리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분위기라면 좀 그래도 좀 빨리 수습해가지고 잘 이어가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충북청도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충북청은 지금 부상 병동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온전한 스쿼드를 좀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도 이한세 선수가 후반 막판에 부상으로 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선수 좀 베테랑의 나이임에도 계속해서 좀 선발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도 나이가 있기에 계속해서 좀 기용되는 것도 아무래도 부상에 대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에 충북청주도 부상 병동에 좀 앓고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서 충북청주도 이제 빠듯한 스쿼드인 만큼 이 최영규 감독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연휴 기간에 있었던 황금 연휴 기간에 있었던 그 리그 2 리뷰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막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좀 급하게 이번 연장전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하고 뭐 수고함이 딱히 없고요. 그냥 여러분 이번 시즌 이번 라운드도 좀 나름 준비하면서 막판에 두 경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만 좀 빼고 그래도 나름 풍성한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 다음 라운드도 잘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그 2 지금까지 리그 2 10라운드였죠. 10라운드 이 리뷰를 6경기 리뷰를 이제 재훈 씨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재훈 씨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조용욱입니다. 네, 재훈님과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재훈 씨와 얘기를 하면서 약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고 갈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언급된 서울 이랜드와 충북 청주의 이 경기에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만 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 저도 직관했었는데 팽팽하게 펼쳐지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이 큰 쪽은 이 서울 이랜드 쪽일 수밖에 없는데 홈이기도 했었고 PK를 2번이나 얻었던 걸 생각하면은 서울 이랜드의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도균 서울 이랜드 감독은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결과에 대해서 아쉽다. 근데 아쉽다는 말을 2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이분의 기자회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전반에 이코바가 실축을 하면서 경기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추가 득점을 못 해낸 것이 아쉽다. 우리도 페널티킥 2개를 얻었지만 페널티킥을 내준 장면에서 수비하는 장면도 아쉽다. 어쩔 수 없다.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쉽다는 얘기가 지금 잠깐만요. 몇 번 나온 거야? 한 5번 나온 것 같은데? 4번인가 5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나왔다는데 후에 더 있었네요. 예. 아무튼 이어서 첫 번째 키커로 브루노 실바가 나섰지만 두 번째 페널티킥은 이코바가 찬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오스마르에게 키커로 나설 거를 지시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김도균 감독의 발언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오스마르에게 차라고 지시했다. 오스마르를 지목했는데 이코바가 본인이 차겠다고 한 것을 오스마르가 존중해 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아쉬워했었습니다. 이어서 이코바에게 잊고 경기에 집중하라고 했다. 모든 선수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빨리 잊고 경기에 임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코바의 실축으로 더 달아나야 할 때 달아나지 못했던 서울 이랜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두 경기 무패를 이어가는데 만족을 해야 했고요. 경기 끝나고 이제 서울이 빛나는 밤에 에몽 PD이신 한영님을 잠깐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코바의 PK 실축이 가장 아쉬웠던 장면을 꼽으면서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튼 이제 이코바가 못한 것은 맞지만 이 박대한 골키퍼의 이 선방이 더 저는 훌륭했다라고. 그러니까 못 찬 건 아니었거든요. 이코바 선수가 못 찼다기보다는 이 박대한 골키퍼가 방향을 잘 잡은 데다가 몸을 잘 날렸기 때문에 그 선방이 더 훌륭했다는 생각이 좀 더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코바 선수도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이 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 그 미안함을 앞으로의 경기에 더 활약해서 팀과 팬에게 보답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갚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남겨봅니다. 그리고 재훈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원 팬들에게 고마운 점이 있어서 고마운 점도 있어서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제 휴대폰에 유튜브 AI가 이걸 들었는지 아니 재작년에 10월에 수원 팬들의 탄천에서 응원 뒤풀이를 하면서 성남을 상해서 팬유송을 불렀던 그런 영상을 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고맙다는 말을 취소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되는 그런 영상 하필 또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가. 예, 역시 수원과 성남은 라이벌이어서 그런가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약간은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이번 마계대전 또는 조류더비에서 수원 팬들이 성남 장내 아나운서를 보고 마이크 앰프로 응원을 독려했다고 옹졸하다, 치사하다라고 이런 내용의 영상이나 글들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 앰프 소리가 평소보다 큰 거는 같았어요. 제가 들어도. 근데 이게 우선은 응원을 독려하는 저 정도는요. 상대가 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지 제가 성남 팬으로서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 탄천은 성남 홈이고 수원에게만 또 특별히 그렇게 해코지한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장내 아나운서 항상 응원을 유도했었습니다. 수원에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음량이 큰 건 좀 있었는데 음량이 큰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수원 원정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내 아나운서도 이거 우리 성남 홈인데 수원의 그 이쪽에 기세 너무 밀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우려고 했던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옹졸하다, 치사하다고 하면은 좀 너무 억가가 아닌가, 억가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예, 뭐 성남 팬이라서 제가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의견일 수도 있긴 한데 만약 반론하고 싶으시다면 이에 대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입장은 목소리가 크고 이번에 소리가 좀 더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외의 것은 그 수원을 상대로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성남이 어떤 경기 때도 이렇게 장나오나서 저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번 440화 연장전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제가 사실 지금 말이 좀 오늘 좀 꼬였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새벽 한 지금 2시, 새벽 2시에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2시 넘어가지고, 좀 1시쯤에 이제 지금 겨우 이제 이제 집에서 이제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살짝 이제 좀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새벽 2시부터 해서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잠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두와 이제 후반부를 녹음하는 이 시간이. 근데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우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2가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덜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거 덜 안타깝다고 그러네. 이것도 안타깝긴 한데,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 U17 대표팀이요.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6일 인도네시아 발리 유나이티드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렸던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북한에게 0대7로 완전 대패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역대 U17 여자 월드컵에서 2008년도와 2016년도 두 차례나 이 세계 재패를 했던, 제가 우승을 했을 정도로 U17 여자 대표팀 봤을 때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팀이긴 합니다. 강력한 이번도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7대0 스코어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좀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은 여축 역사상, 우리나라 국내 여축 역사상 최고의 재능으로 기대되는 KC 유진 페어도 출전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는 완패할 거라고, 이 정도 완패할 거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역시 여축에서의 북한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계에 요 풀이 확실히 얇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미래일 텐데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경기를 살짝 봤거든요. 한국은 전반 중반까지는 어떻게 잘 버텼는데 후반 41분부터 리국향이라는 선수, 북한 선수한테 처음으로 실점한 걸 이후부터 막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수비가. 그래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이런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여축 쪽으로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하필 여축 쪽의 또 소식이었어요. 여자 축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자 축구 국가대표이자 수원FC 위민 소속인 심서연 선수가 월요일날, 하필 같은 날이네요. 이날 모친상을 당하면서 방송이 업로드되는 5월 8일 발인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심서연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발인 날짜도 하필이면 이 어버이날인 수요일 8일에 하게 되어서 좀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소식까지 해서 그럼 이렇게 이번 연장전 방송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화 본방부터 연장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이 긴 시간 모두 들어줘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본방 녹음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쓸쓸하게 걸어가네. 지쳐 앉아있는 사람을 봐도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길만을 던지고 들떠있던 조그만 내 모습 어디론가 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다 이제 나 여기 서 있어. 펼쳐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